안녕하십니까. 조일교 파트너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요. 또 오늘은 베스트 파트너라는 또 자격으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새벽, 그러니까 이게 지나간 새벽에 FOMC 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지수가 급반등을 해서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시장에 대한 분석도 좀 하고 이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수준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웬만하면 다 아시더라고요. 요즘 딱 보면 이제 예전 같으면 잘 모르는 용어도 굉장히 많이 아시고 공부도 하시고 막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굉장히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회의 분석을 좀 하면 그동안 우리 증시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들이 일단은 그 FOMC 회의였죠.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발 또 악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회의인데요. 좀 지나고 볼게요. 이게 회의 결과인데 그럼 회의부터 먼저 할까요? 뭐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회의를 했는데 3월달 점도표가 올해 7회 정도 상승하고 내년에 3회 정도 상승한다 그랬죠. 뭐 기사에서 다 본 거죠. 재미없습니다. 기사에서 본 거를 얘기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이걸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7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3월달 점도표에서 나타났는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올해 7번 금리 인상하면 내년에 경기 침체 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올해 7번 금리를 상승하면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 그러는데 왜 이거 발표가 나와서 급등을 했나요? 대표님, 이상합니다. 점도표에서는 저렇게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올해 많이 해봐야 한 5번 정도밖에 못한다. 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파월 의장이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을 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알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딴 거 볼 거 없고 기사에서는 올해 7번, 내년 3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올해 5번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인 거는 좀 매파적인 느낌이 아니죠. 좀 완화된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요게 좀 중요한데요. FOMC 회의 때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겠다. 이 대차 대조표가 뭐냐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거를 이제 판다는 거죠. 국채를 팔고 또 MBS라고 해서 주택저당, 그러니까 모기지 채권을 판다는 거예요. 그걸 판다는 발표를 딱 했는데 이거 발표하자마자 상승했던 폭이 쭉 줄었죠. 그러다가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다시 올라갔는데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의사록일 때, 그러니까 FOMC 의사록 나왔을 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만기가 덜 된 국채를 판다는 게 아니었고 만기가 끝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재연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시장에 대한 충격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만기가 덜 된 국채를 팔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텐데 벌써 지난번 의사록에서 만기가 끝난 국채를 팔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한 5번 정도 하면 된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하반기가 됐는데 물가가 안 잡혀. 그러니까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7.9가 나왔잖아요. 근데 물가가 안 잡혀. 그러면 7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7번 하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주식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문에 나온 거 다 믿으면 안 돼요. 네. 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예요. 우리 한국경제TV에 그 유튜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제 그 유튜브에 보면 뉴욕에서 파월 의장이 실시간으로 기자회견하는 걸 막 보내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기 있는 이제 박모 PD가 가서 막 현장 중계를 하는데 그 또 이렇게 특파원하고 근데 이제 그때 기자회견을 할 때 인플레이션 하반기에 뭐 잡힐 거다. 그리고 내년에 급격히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경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견고하다. 그리고 고용이 강하기 때문에 소비는 위축되지 않는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 이 얘기를 5번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저 파월 의장이 조금 이상해졌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요게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3월 17일 날 기자회견이 요거였는데 보면 3월 2일 날하고 3일 날 이 똑같은 파월 의장이 상하원 청문회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경제 영향에 매우 불확실하다.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이거 알죠? 제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예기치 못한 금융시장에 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소비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불과 이제 3월 2일이고 3월 17일이니까 한 보름 정도 남짓이거든요. 아니 보름 남짓에 우리 파월 의장 아저씨께서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극과 극의 진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약간 뭐 협상을 한다. 그 정도 말고는 별로 없어요. 경기 관련한 경제 지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럼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경기가 좋다 이러다 보니까 또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를 사람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헤드라인 딱 보니까 파월 의장의 경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보름 만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다가 보름 만에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자신감이에요? 이건 자신감이 아니죠. 그러면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 그래서 지난 새벽에 나왔던 소매 판매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소비의 경량을 나타내는 그게 전달에 3.8이 나왔다가요. 이번 달에 0.4를 예상했는데 0.31%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달에 3.8에서 0.4면 엄청나게 낮췄는데도 예상치보다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파월 의장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면 지금 소비에 대한 심리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맨날 경기가 안 좋지, 전쟁도 나지, 유가가 130불 가지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에 오미크론이나 이 막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해 갖고 이랬는데도 1월 달, 2월 달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증가되잖아요.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작년에는 야, 너네 좀 이것 갖고 먹고 살아, 소비해라고 이렇게 소비 지원 쿠폰을 막 줬는데 그것도 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쓸 돈이 없잖아. 그래서 소비가 굉장히 얼어붙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그냥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고 그 다음에 QT, 긴축을 했을 때 당연히 어떻습니까? 소비는 경기는 둔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계속 내가 경기가 안 좋다. 지난번에 3월 2일, 3월 3일 날 청문회 나서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안 그래도 안 좋은 소비 심리가 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거든요. 물가나 경제는 심리예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계속 다운되는 것들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불과 3월 2일, 3일 날 청문회에서 그렇게 안 좋고 불안하다고 얘기했던 그 경기에 대한 코멘트를 바꿔버린 거예요. 경기가 견고합니다. 강한 고용이 있습니다. 소비 위축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것도 무려 4번, 5번이나.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들 보면 저 아저씨 왜 저래? 보름마다 뭐 경제 지표가 좋아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는 소비 심리가 더 떨어지는 것들을 막기 위한 소위 얘기한 파월 아저씨의 눈물겨운 사투다라고 보시면 되죠. 원래요. 싸움을 딱 할 때 내가 자신이 있잖아요. 그럼 아무 말 안 해요. 자신 있는데 무슨 말 합니까? 불안하고 자신이 없을 때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파월 아저씨가 굉장히 세게 얘기하면서 지금 그 미국의 국민들이
떨어져 있던 소비 심리를 받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은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막아야 돼요. 왜? 물가를 잡기 전까지는 소비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미국은 소비가 70%잖아요. 소비가 떨어진다는 건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죠? 왜? 불과 3월 2일, 3일 날은 연준 의장이라는 된 사람이 경기가 안 좋다고 막 얘기를 해버리니까 진짜 사람들이 안 좋은가 싶어서 소비를 안 하잖아요.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요. 금리를 인상시킬 때 한 번도 경기가 나빴을 때 금리를 인상시켰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경기가 좋았을 때 그 경기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킨 거지만 이번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가 둔화가 되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리를 인상하고 큐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처음에는 당황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본 건 뭐냐면 FOMC의 불확실성은 이제는 완전히 조금은 사라졌다. 이제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만 남았다. 근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하반기가 돼야 나오지 바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부터는 박스권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하고 중국의 리스크를 분석하는데 이게 이제 시장을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인데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오늘도 보니까 뭐 완벽한 협상은 아니다 그러지만 그래도 뭐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우크라이나 비서실장 핵심 측근들이 전부 다 뭐 진지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넘어간 것 같아요. 원래 지정학적 리스크는요, 변동성 요인이지 반영성 요인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사실은 FOMC 때문에 겁난 게 아니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갑자기 중국이 사우디가요, 우리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을 중국하고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통화에 대한 패권을 갖고 있잖아요. 기축통화. 그런 걸 건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FOMC가 문제가 아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중국이 잘못 얘기했다라고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중국 주가가 빠바바박 떨어졌죠. 그러니까 급하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루에 국무부총리가 중국에 있는 기업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얘기죠. 요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또 하나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의 패권, 그러니까 통화에 대한 패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오보다라는 것들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게 진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미국이 못 건드릴 거 아니에요. 이제 사우디 어떻게 합니까? 사우디는 나름대로 바이든이 중동 정책을 이상하게 한다. 옛날에는 난 친미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 사람 바이든 정책이 들어와서 막 다 철군시키고 막 그러니까 열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요 자기의 패권을 건드리는 것, 특히 기축 통화를 건드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불신 남아 있어요. 중국에서 이거 뭐 끄긴 했는데 불신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국채 원리금 상한 이거는 오늘은요 뭐 자기는 이자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고요. 4월 4일 날 이게 이제 더 크죠. 근데 러시아는 지금 뭐 제재가 다 막혀있기 때문에 뭐 디폴트가 돼도 안 돼도 더 이상 제재 받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배째라고 얘기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형태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낼게요. 자, 보세요. 제가 FOMC에 대한 불확실성 이제 끝나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국발 이슈도 급하게 이제 잠재웠잖아요. 아직 불신은 남아있지만.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파월 의장께서 불과 보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꾼 거는 경기 둔화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안 보이지만 굉장히 사투를 벌리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남은 시장의 악재는 뭐밖에 없어요? 경기에 대한 둔화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경기는 한 번에 시장을 팍 죽이는 요소가 아니에요.
서서히 조금씩 확인하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월처럼 급락하는 패턴은 이제는 당분간 안 나오죠. 왜? 그럴 수 있는 요소는 다 사라졌으니까. 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상승할 수 있습니까, 대표님? 상승 못하죠. 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형주나 이런 것들이 다 막혔죠. 그죠? 그러면 밑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아, 이제 충분히 많이 떨어졌고 지수보다 종목이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딱 갇히죠. 뭡니까? 박스권에 갇히는 거죠. 그러면 2,500에서 2,800 딱 갇히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모멘텀이 있는, 실적이 있는 종목들만 하면 됩니다. 자, 내일 아침에 제가 8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한국경제TV 사이트 들어오시면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제가 한 5시간에 대한 영상을 못 보신 분들 있죠? 그 부분은 제 유튜브 조일교 TV라고 치면 유튜브에 조일교라고 치면 돼요. 제 이름은 좀 특이하잖아요. 치면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예, 종목 얘기를 하려고 했더만 시간이 없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데 일단은 밑으로도 크게 안 떨어지고 위로도 크게 안 올라갑니다. 이제 딱 박스권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가 핵심 키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종목 찾을 걱정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